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2025년 9월 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이 일부 한마이크 방식으로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때 한마이크가 뭐냐라고 하면 우연히 마이크를 통해서 원치 않는데 우발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들이 유출되었을 때 이때를 한마이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결국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위례를 나눴을 때 굳이 외부로 말하지 않고자 하는 사담을 들으면 사실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어느 주식이 오를 거다.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미래가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어땠다더라. 트럼프가 햄버거 남겼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꽤나 놀라운 대화의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생명공학이 발전하면 장기를 계속 이식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때 통역 또는 보좌관이 생명공학이 발전을 하면 장기를 계속 이식해 오래 살 수 있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맞받아쳐서 일각에서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라는 취지로 응답한 장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발언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발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해당 영상은 언론 보도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중국 관영방송의 요청에 의해서 외교적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2025년 9월 3일의 대화인데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이분들은 지금 거의 지구에 있는 모든 일들, 되게 좀 하이라이트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정보통이라고 해도 무방한, 어떻게 보면 지구의 대빵분들 중 한 분이신데 이분들이 각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얼마 산다더라, 과학기술이 얼마까지 발전했다더라, 이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때 이 두 사람이 15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를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좀 공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대감이란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도 없고요. 이들이 최소한 우리보다 더 많은 과학 지식들과 소식들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국가 두 주석 간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연 이들의 발언들은 진실일까? 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영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영생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시작점으로 해서 현재 불멸과 영생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발전이 되었나? 를 한번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현대의 기술들을 알아보기 전에 과거에는 좀 어땠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진시황제. 진시황제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기원전에 태어나서 약 49년 정도의 수명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인물이죠.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황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진시황은 방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바다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 천하를 제패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에 불로초를 찾아서 이 남은 인생을 제한 없이 그냥 끝없이 누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이때는 아메리카, 무역 그런 것들도 없었던 시기였고요. 그런 것들도 없었던 시기에 배를 보내서 어떻게든 나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열매를 찾으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결과로서 이수은 기반의 약물을 먹어서 오히려 요절을 앞당겼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팩트 기반은 이제 아니고 가설 중 하나이고요. 포인트는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 중국 모든 영역들을 제패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신으로 추앙받는 이 인물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멸에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1889년부터 1945년까지의 생을 살았었죠. 우리가 광복을 했던 해이기도 하네요.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 역시도 실제 불사의학 연구에도 집착을 했으며 아리안 인종의 영원한 제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독일의 번성을 위해서, 독일의 안녕을 위해서 천년을 갈 수 있는 이런 제국들을 내세우며 본인의 불사의학 연구에도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히틀러는 그렇게 좋지 않은 마무리로 생을 마감을 했지만 그의 불면 욕망은 제국의 이상이라는 형태로 남아서 수많은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욕심만으로 남들의 수없이 많은 희생들이 수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히틀러 역시도 한 시대를, 한 국가를 풍미하는 국가의 주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는 김일성, 북한 창건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영원한 주석으로 호칭하게 하고 사후에도 시신을 미라화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김일성이 행했던 것은 본인이 불멸의 약을 찾으라, 불로초를 찾으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미라화해서 정치적인 불멸을 현실로 앞당겼다는 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기도 하죠. 한 국가의 신격화된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 그리고 히틀러, 진시 황제. 이들의 공통점은 독재를 했다. 국가를 지배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 역시 국가를 지배하거나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력들을 모두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어떻게 보면 기원전의 역사에서부터 그리고 19세기, 20세기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2025년 과연 지금 우리의 노화에 대한 이 불멸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죽음은 과연 필연일까? 2025년 불멸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술들. 옛날의 인류는 오랫동안 불멸을 신화와 종교의 영역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과학과 기술이 쌓아온 성취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인간이란 개념을 허황된 이야기로만 느끼지 않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2025년은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불멸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2025년 이 기술이 발달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에서는 어디까지 불멸을 향해 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전자 편집입니다. 신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생명공학 여기까지 발전했다. 이건 정말 과학이다 싶은 딱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유전자 편집이고, 두 번째가 텔로미어 연구, 그리고 세 번째가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좀 이제 읽어드리면요.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에도 노화를 촉진한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젊음을 표현하는 유전자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가위로 오리고 붙이듯이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이렇게 좀 깊게 예시도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텔로미어 연구. 시간이 지나면서 끝없이 우리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염색체, 세포가 짧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직접 복원해서 노화 자체를 늦추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이게 텔로미어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아마 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포 분열을 끝없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색체가 점점 더 닳아가게 됩니다. 신발끈이 점점 닳듯이 말이죠. 이때 텔로미어가 닳지 않게 혹은 복원하는 기술을 통해서 노화 자체를 늦추려는 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기세포인데요. 손상된 장기나 조직을 새롭게 배양을 해서 교체한 실험이 이미 일부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고 임상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최근에 일어났는데 나중에 곧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간단하게 이런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유전자 편집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세하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있는 버그 코드를 찾아서 고쳐주는 프로그램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유전자가 있는데 이때 이 유전자는 암세포를 유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그냥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더 좋은 유전자로 대체를 해버리는 그런 기술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만 해도 이런 유전자나 이 신의 질서, 세계의 질서들을 해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과학의 발전은 그 신의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시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실제로 2013년 미국에서는 정상적 혈구병 환자에게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공식 치료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마치 환자의 DNA 코드에서 잘못된 문장을 지우고 올바른 문장으로 덮어쓴 셈이죠. 지금 현재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암을 치료하거나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노화와 관련된 잘못된 코드도 손봐서 늙는 속도를 늦추는 데 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텔로미어 연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역인데요. 이제 신발끈에 붙은 플라스틱 마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텔로미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유전자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닳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노화가 촉진이 된다. 유전자가 좀 이제 그냥 늙는다. 세포가 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신발끈 끝에 붙은 플라스틱 마개가 점점 닳아 없어지면 신발끈이 풀리듯이 세포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무너집니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 우리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위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점점 더 이걸 쓰면 쓸수록 이 신발끈의 마개가 점점 닳아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거를 연장하거나 다시 붙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마음에 시작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람한테 지금 행하진 않고요. 쥐한테 먼저 텔로미어를 길게 만든 유전자 치료를 했더니 보통 치보다 오래 살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텔로미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속 노화나 노화 관련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닳아 없어지고 있는 이런 텔로미어도 복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처가 아물듯이 다시 새롭게 붙일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쥐에 대한 실험 이야기고요. 쥐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과 명백히 다르죠. 이때 사람에게도 가능할까? 라는 의문들이 계속 있었지만 최근에 스탠퍼드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사람 세포의 텔로미어를 실제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험실 안에서만 된 것이고 몸 전체를 안전하게 젊게 만드는 건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에 텔로미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더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있는 그런 새로운 연구들 역시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현재 텔로미어를 어떻게 길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생장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가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기세포 재생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재미있습니다. 2008년, 2006년, 딱 한 17년에서 20년 전쯤에 그 사이쯤에 줄기세포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죠. 쉽게 말하면 이 줄기세포는 자동차의 낡은 부품을 떼어내고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사람 몸에 망가진 장기를 새로 만들어 교체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죠. 엄밀히 말하면 저는 사실 첫 번째 말한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들이 이야기를 한 건 실제 건강한 장기를 이식을 해서 불멸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장기를 어떻게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때 가장 큰 의미는 사람 몸에 망가진 장기를 새로 만들어 교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의 장기를 뽑아가지고 새로 바꾸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장기를 만든가부터 실행을 해서 실제 건강한 그런 신장, 심장, 장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일본에서는 환자의 피부세포를 변환해서 만든 인공망막세포를 시력이 잃은 환자한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사람 세포로 만든 부품 교체가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014년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정말 이제 망막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아직 임상시험 단계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과로서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된 돼지의 심장을 사람 환자한테 이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가 2024년과 2025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장기 부족 문제를 뚫은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죠. 이 사실이 2024년 3월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유전자 조작된 돼지 신장이 인간 환자에게 이식된 사례였는데요. 다만 여기서 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지금 이것 역시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대과학의 현 주소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는 장기를 재생한다, 장기를 만든다, 그런 정말 천문학적인 행위는 하지 못하지만 점점 더 이런 것들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은 이 건강과 영생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그런 가르침들이 있기 위해서 언어, 문자를 만든 행위 역시도 이 불멸과 영생을 위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런 고대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지금에서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구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구나, 실제로 유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만 옛날에, 아니 옛날이라고 하면 안 되죠. 20세기만 해도 정말 우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생각들이나 판단들이 우매하고 지식이 더 발전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인류의 역사 역시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엄청나다는 말밖에 이제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유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진화해서 이렇게까지 이 유전자의 끝단까지 해독을 할 생각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 인류의 발전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길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렇게 우리가 황금빛의 문명을 이루기까지 정말 많은 역사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능 제품 열풍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초를 살고 있긴 하지만요, 20세기 초만 해도 정말 지금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역사적인 판단들이, 오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사진만 보셔도 라듐 생수, 라듐 치약, 라듐 초콜릿, 라듐 화장품 이런 것들 있죠. 이때 우리가 라듐이 처음 발견됐을 때요, 사람들은 방사능이 젊음과 활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듯이 방사능 치약, 방사능 화장품, 방사능 속옷, 방사능 담배까지 시중에 판매가 됐습니다. 심지어 라듐을 함유한 생명수를 마신 유명인사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진이나 이런 곳에 막 놓지는 않았지만 방사능 콘돔 역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방사 물질을 그냥 이제 온몸, 특히 팔에 두른 것도 아니고 생식기에 걸친 상태로 써도 정말 몸에 좋다라고 사람들이 세간에 소문을 내면서 유행이 된 거죠. 이게 진짜 급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들은 정말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도 않은데, 이게 무려 1000년 전도 아니고 15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이미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라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다른 대륙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라듐은 어떻게 보면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서, 그런 방사선 에너지로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죠. 다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을 위험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서 이렇게 작용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된다, 그런 것들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과거로 내려가 볼까요? 피와 젊음의 힘, 16에서 19세기 이야기인데요. 피의 백작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도 TV 프로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헝가리의 엘리자베스 바토리 백작 부인은 젊음을 유지하려고 처녀의 피로 목욕했다는 전설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도 부자들이 젊은이의 피를 수혈하면 젊어진다고 믿고 몰래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부인의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자면, 시녀가 본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제 뺨을 때려서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뺨을 때린 이 손이 굉장히 상처가 치유되고 좀 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깨달음을 느낀 순간 수백 명의 처녀들을 살해를 해서 피로써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역사 속에 기록된 인원수라고 치면 612명의 처녀들이 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알고 있었던 사치스러운 목욕은 짱구는 못 말려의 나미리 선생님께서 초콜릿 목욕을 했다는 그런 목욕신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와, 정말 부자들은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백작 부인은 정말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져 종신구금형이 이루어졌고 3년 내로 생을 마감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 굉장히 무식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몰상식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 생각은. 다만 지금 일부 과학 연구에서는 젊은 혈액의 성장인자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탐구되고 있어서 완전히 지금 이런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행위가 용인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허락이 되거나 하는 건 절대 되지 않겠죠. 이 사건이 마녀 사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좀 조작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주류이기도 하니까 한편에 이제 역사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18세기까지 이야기인데요. 미라 섭취와 약으로서의 죽음. 듣기만 해도 뭔가 짐작이 안 되지 않나요? 미라는 아실 것 같은데 미라 섭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 유럽 상류층은 이집트 미라 가루가 질병 치료와 장수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라를 갈아 약처럼 먹는 풍습이 수백 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 행위는 야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라로서 본인을 만든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생하고 이런 내세의 존재로서 오랫동안 살아있고 보존되기 위함으로써 본인을 미라로 만든 건데, 문제는 이 이집트 미라 가루를 약으로서 질병 치료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라 가루를 먹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무덤 파서 먹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진짜 저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 정말 무식하고 끔찍하고 비합리적인 수단이긴 했지만 당대에는 왕과 귀족들도 시도한 합법적 장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건 좀 이제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크라이오닉스 초기 시도입니다. 크라이오닉스가 뭐냐? 크라이오닉스는 쉽게 말해서 냉동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960년대 미국에서는 사람을 냉동 보관했다가 미래 기술로 되살릴 수 있다는 크라이오닉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1967년 한 남성이 사망 직후에 얼음에 쌓여 냉동 보관되는 최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 미국에서는 수백 명이 영하 196도의 질소 탱크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들이 불멸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부세 기술에 본인의 생명을 맡긴, 인생을 맡긴 그런 극단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냉동고에 갇혀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가장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월트 디즈니 씨도 이 냉동고 질소 탱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2300년, 2500년에 새롭게 깨어나서 세상을 바라볼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들이 500년 뒤, 400년 뒤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마주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난 느낌을 받을까?
아니면 500년 동안 그 시간의 흐름을 느낄까?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에는 어떤 불멸의 시도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현대의학과 연구들은 어디까지 이 불멸에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바라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켰는지, 지금 봤을 땐 이게 기술이냐,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냐, 진짜 몰상식하고 무식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과학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너무 당연한 행위들조차도 나중에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이거는 굉장히 노화에 좋지 않은 행위다 라고 해서 이런 세간의 의견들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안전하지 못하다, 과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페트병의 물을 마셨다, 이런 의견들이 100년, 20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지금 현대과학이 100년, 200년 뒤를 이기거나 앞서거나 그러진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도 100년, 200년 뒤의 과학들을 베이스를 쌓을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생에 대한 역사, 불멸에 대한 연구, 현대의학이 지금 불멸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 이야기들과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제가 살아있는 당대에는 과연 생명이 이제 150년, 200년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150년, 200년까지 사는 동안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정말 150년, 200년, 300년 내가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1년, 1초, 1분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멸이 과연 21세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이 200년, 30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이 변화들은 정말 빠르고 AI를 통해서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최대한 하트를 눌러서 답글을 눌러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속노화 연구소 김 실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